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삼국사기 김부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죠. 네. 김부식이라는 사람 그리고 삼국사기에서 삼국 간의 서로 감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일부에 좀 많이 전해드렸고 네. 이제 또 삼국사기의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좀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자, 삼국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 번기 거기서 광개토 대왕이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광개토 대왕은 생각보다 기록 자체는 많지는 많잖아요. 않아요. 그 지금 한번 그 105페이지 보시면 네. 그 기록이 딱 한 바닥이에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예. 아주 너무 작죠. 너무 간략하죠, 그죠? 거기 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딱 한 페이지요. 그냥 영토 확장 뭐 그 드라이하게 기술하고 있죠, 그죠? 네. 이거 진짜 한 30점 읽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광개토 대왕비가 그 당시엔 안 알려졌겠죠. 광개토 대왕비는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그죠. 19세기 말렵 뭐 이럴 때 20세기 여기 들어와서 이제 알려졌으니까. 그때 김부식 때는 그걸 못 알았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참 광개토 대왕 아들이 장수왕이죠? 네. 네. 아 내가 아까 헷갈렸네. 고국 원왕? 혼자가 광개토 대왕. 아 그러니까 고국 원왕의 아들이 고국 양왕이고 네. 고국 양왕의 아들이 광개토 대왕이고 광개토 대왕 아들이 장수왕인데 제가 장수왕이 광개토 아빠인 줄 알았어요. 예. 큰 의미 있습니까? 아빠랑 아들 바뀐 건 좀 그런가? 그렇죠. 네, 여튼 근데 이제 결국 이 광개토 대왕은 사실 그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뭐 영토를 넓히고 이런 거는 그냥 왕이 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고 원 오브 댐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왕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나라를 흥하게 만드느냐 망하게 만드는 사건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뭐 광개토 대왕이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없고 특별히 완전 좋은 일 이게 안 나오니까 그냥 저렇게 드라이하게 다룬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스려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게 핵심.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런 사건들을 이제 규명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거니까 네. 그 역사 서술의 중심이 통치의 업적, 공 이런 과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 무슨 자질을 지니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요것만 본다는 거죠. 이게 제일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역사가는 뭔가 하나의 일직선으로 바라보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가는데 유교적인 사관들은 맹자가 말했습니다만 항상 일치일난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좀 치세, 평화로운 세상이 있다가 또 난세가 오고 또 난세가 또 치세가 바뀌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순환론적인 좀 역사관인데 네.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개토 대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리 드라이하게 밋밋하게 나오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광개토 대왕은 결국 나중에 광개토 대왕 비문으로 네. 결국 이게 지금 역사학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일본과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이 관계가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문이 일본이 이제 만주에 가서 위조를 했다, 변조를 했다는 설도 일본이 있고. 만주까지 가서 그걸 위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주를 그때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변조를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모든 나라가 광개토 대왕의 비문은 다 좋아합니다. 왜냐? 일본은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한반도에 진출해가지고 당시에 조공을 받았다 이거죠. 백제 신라의 조공을 받았고 그리고 백제 신라를 속민으로 삼았고 고구려까지 넘봤다. 이러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문에 있어요? 비문에 이제 그 해석 외인이 와서 네. 그 지금의 이제 그 황해도 지방이 있죠. 황해도 지방에서도 고구려하고 싸움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황해도까지 와서 싸움할 정도면 이미 밑에 동네에는 네. 뭐 충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이거지 일본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결국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한반도는 우리 땅이었고 우리 영역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일으켰고 또 우리가 19세기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으키고 우리가 이제 한반도 조선을 식민지 통치한 것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할 때 이제 써먹는 근거로 쓰려고 좋고 네.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나 그 고구려는 있잖아요. 뭐 태왕 이런 말 쓰잖아요. 관계도 호태왕, 태왕은 하는데 태왕이 황제란 뜻이거든요. 태왕이 황제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 고구려는 황제라는 이름을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세계 고구려는 있잖아요. 세계 중심을 선포를 해요. 우리가 문명의 중심이고 중국 뭐 이런 거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왜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제압하고 고구려가 막 천하의 중심이야. 우리가 고구려니까 또 우리는 허무태 이런 거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야 이게 당시 중국의 동북 민족의 또 아주 귀중한 역사적 유물이다. 아이가 또 우리의 역사다. 동북 공정. 다 이제 좋아하는 거죠. 다 이제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도 뭐 근데 대체로 이제 주류적인 해석들도 요즘 이제 대충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근데 먼저 조공을 했다 이거에 너무 다들 민감해지잖아요. 조공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요즘도 지금 우리가 뭐 외교를 좀 뭔가 우리가 눈치를 본다 이럴 때 아이고 우리 조공 외교했다. 눈치만 보고 우리가 다 빼앗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거 없다.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조공 외교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공 외교는 지금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전 근대 시대, 지금 근대 말고 전 근대 시대에서는 조공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적인 자주성을 하고 양립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 18세기 말 있죠. 네. 그 당시 대영 제국이 이제 사절단을 보냈죠. 외교 사절단을 중국 황제에게. 그럴 때 청나라 황제한테 보낼 때 외교 사절을 영국은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항상 이렇게 썼죠. 조공 사절단이 왔다라고 썼죠.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조공 사절단이. 일종의 무역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막 이거는 정말 신하고 우리가 종속됐다 이런 개념으로 안 봐.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 치욕적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뭐 청나라에 조공을 했던 조공국이에요. 미얀마, 버마. 네네네. 네.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18세기 중반에 청이 계속 영토 확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강도 없고 막 그냥 위구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티베트 공격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얀마도 이제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 미얀마가 다 격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공국이지만 또 격퇴를 해가지고 또 자주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조공을 하니까 무조건 종속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죠. 단순한 종속이 아니라 조공을 했으니까 우리는 종속국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중국이 중심인데 이 중국하고 무역을 하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고 이런 멤버가 되는 게 조공이란 말이에요. 멤버십에 들어가. 우호적 관계 정도 네, 맺고.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떻든 우리 혼자 잘났다 할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남의 어떤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해결도 그렇습니다만 타자의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중국이 승인해 준다 이거죠. 국의 정통성을 국내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내에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외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혁명정부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외국에서 외교적인 우리 혁명정부를 정부로 맞아요. 승인해 주는 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권력을 잡았지만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야 중국도 인정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 까불지 마. 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공이란 것들을 너무 그렇게 야 이거는 우리의 민족의 자주권이 정말 수치스럽다 이렇게까지 볼 건 없다 이거죠. 더 재밌는 게 고구려가 얼마나 자주적인 나라였습니까? 수나라 침입을 두 번이나 격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589년에 격퇴하고 또 611년 2차 침입 때 격퇴하고 그 사이에 한 20년 있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에 수나라에 몇 차례 조공사절을 또 보내요. 전쟁을 한 우리 생각에는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왜 보내냐? 그 조공이란 절차가 기본적으로 우리 요즘 지금 국제 교류의 하나의 프로토콜이란 거예요. 의전 절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쟁을 하고 우리가 너희들하고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관계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서로 뭔가 국제 질서란 것들이 어떻든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최소한 지켜야 될 의전 절차다. 그래도 철저하게 조공이라는 개념은 아주 수직적이고 뭔가 시혜적이라는데 호혜적으로 보는 거죠. 주고받고 서로 상호 혜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 우리가 하는 걸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대마도라든지 여진의 조공을 우리도 막 요구를 하거든요. 대마도가 우리한테 조공을 해야 되고 동북 두만강 쪽에 있는 여진족이 우리한테 조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공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엄청나게 준단 말이죠. 우리가 중국한테 조공을 주면 상당히 더 이상의 많은 것들을 이익을 보듯이 대마도한테 조공받고 나서 우리가 쌀을 엄청 많이 보내주고 이렇게 했죠. 여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우리가 조공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국제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이다. 네네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자기들은 조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한반도에서 뭔가 물건이 오잖아요. 그걸 다 공물이고 조공받았다 이런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관없이 자기들은 중국이 아까 영국이 오면 영국이 무슨 조공을 자기들 머리 숙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조공 왔다 하듯이 일본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 중심적으로 한반도에서 물건 오면 무조건 조공이 왔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독립을 포기한 수치스러운 역사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완전히 의미 없는 허례의식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평화와 교류를 위한 하나의 의례적인 장치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공에 뭐 일본이 지금 조공을 받아왔다는 거에 너무 우리가 발끈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또 일본은 일본 중심적으로 항상 뭐 한반도에 물건이 가면 맨날 조공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여기서 예민한 문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결국 임나 일본부 설인 거죠. 임나 일본부. 이거 뭐 건들면 이제 벌집이거든요, 이거. 근데 주류적 해석을 우리가 보면 뭐 그렇게 이게 사실상 뭐 요즘은 거의 다 이제 임나일본부라는 건 이제 거의 폐기된 학설이죠.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네. 본래 임나일본부는 뭐냐면 고대 일본이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한 200년 동안 우리 그 남부 지역 있죠. 가야 지역. 낙동강 따라서 저 우리 김해 가야, 금강가야부터 저 고령 대가야까지 요 지역을 식민지로 다스렸다. 이게 이제 자기들 말이거든요. 그 여기서는 약간 가야를 자기들 식민지로 생각한 거 아니냐 봐요. 왜냐하면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하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결국 임나 일본부가 최후를 맞아서 일본으로 철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가야라는 것들을 자기들 나름의 이제 임나 일본부의 아주 중요한 근거로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때 어떻든 일본은 그렇게 임나 일본부를 자기들이 뒀기 때문에 백제가 그 당나라와 신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663년에 네. 백강 전투에 이제 일본이 병력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백강 그 전투. 가야가 그렇게 오래까지 있었나요? 네. 가야. 그래서 요즘은 삼국 시대는 말을 하지 말고 사국 시대라고 해야 된다. 가야가 꽤 오래까지 있었군요. 네. 그 백제 밑에. 예. 가야가 그러니까 결국 왜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이렇게 더 한 단계 못 나갔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나중에 또 한번 또 네네네. 얘기 한번 드리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일본이 왜 백강 전투에 그러면 수많은 병력을 보냈냐 그 옛날에 백강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백강이 이제 지금의 금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충청도 금강이다. 네. 또 전라북도 쪽에 동진강인가 그쪽이다라는 그래서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명확하지 않은데 금강설도 뭐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일본의 이제 백제 부흥 운동 지원 병력이 왔는데 거기서 완전히 뭐 말 그대로 대패를 당해가지고 일본 병력이.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다 희생이 됐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일본은 다시는 이제 한반도 쪽에 진출할 엄두를 못 냈다. 그때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옛날에 뭐 거의 몇만을 보냈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몇만이 배를 타고 왔어요? 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임나일본부가 있었고 우리가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청일전쟁 해가 우리가 식민지 강점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 라는 식의 자기들 심리학을 정당한 논리로 썼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빌미를 줬던 강개토 대왕 비문의 주류적 해석을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이렇게 보통은 해석한다고 합니다. 신묘년이죠. 391년 이래로 외인들은 한반도에 건너와 백제와 소통하면서 신라를 침략하는 관계였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392년, 400년, 404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신라 그리고 임나가라 지금의 가야 지역 그리고 대방 황해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외인을 무찌르고 백제를 토벌하는 한편 신라를 하위 파트너로 삼았다. 종속 이제 우리 식민을 삼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개토 대왕의 주류 해석이에요. 네. 어떻든 한반도의 황해도 대방 지역 이 정도까지도 지금 이제 전투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요 비문의 해석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비문에서 이제 신라를 외인들이 식민지처럼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봐라 우리가 신라를 식민지 만드는 거는 광개토 대왕 비문도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광개토 대왕 입장에서는 외의 병사들 외인들이 이 한반도 역 외의 적대자들이고 그러니까 신라나 백제라는 건 아유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예 막 흔히 말하는 깜도 안 되는 약소국들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라나 백제라는 건 제대로 된 나라 꼴도 못 갖추고 있으니까 외인들이 와서 또 그렇게 해야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외인들이 와서 얘들을 완전히 저거 식민지로 만드니까 그래갖고 힘들다고 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불쌍히 여기서 군사를 보내서 얘들 다 외인들 처부 쓰고 내 이제 신라를 구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좀 해석 이제 비문을 쓴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라 백제 입장은 당연히 그거는 아닌 거죠.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걸 봐도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마치 일본이 외인들이 그걸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자 이거죠. 이제 이거는 박노자 교수가 이제 주로 설명하는 해석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외인들이 신라의 서울, 경주죠. 금성까지 쳐들어와서 포위할 만큼 그런 건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외인들이 우리 지금 수도 서울 와서 포위를 한 거예요. 경주까지. 네.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정규적인 군대를 보내 전투할 정도는 없고 한 번씩 기습적으로 해서 이제 포위할 정도의 그 정도의 군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라고 이제 보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라가 아까 말씀드린 그 눌장의 동생 미산을 볼모로 보내가지고 우호관계를 맺을 만큼 그 정도 힘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네. 그 백제도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를 자기의 파트너 삼아야지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지정학적인 균형이 유지되니까 왕자를 역시 인주를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 서기를 보면 백제 왕을 이제 왜 자기들의 신하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야 뭐 자기들 역사라는 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쓰니까 그거는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백제 왕이 일본의 신하들이 오고 뭐 사절들이 올 때 좀 특별히 대접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은 당연히 그때도 아무것도 아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 외가 이런 활동을 전개한 건 사실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후진적인 오랑캐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쪽의 문화적 영향을 받고 중국 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문명적인 건 갖고 있지 않았냐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임나 일본부는 좀 낭설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대 국사학과에 권호영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김해 대성동 그 무덤들이 많은데 서기 3세기에서 5세기에 조성됐거든요. 요 유물을 분석해 보니까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일본에서 발견된 한반도 유물하고 한반도에서 발견된 일본 유물의 양의 차이가 100배 차이 나요. 100배가 차이 나요. 그만큼 한반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본에 활동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일본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발견된 한반도 유물이 100배. 여기 한반도에서 발견된 일본 유물보다 더 많아. 100배가 많아요. 그만큼 한반 사람들이 많이 가서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면 자기들 말대로 공부를 다 바치갖고 100배 됐다. 그거는 성립하기 힘들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우리 땅에는 일본의 유물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일본에 그렇게 우리 유물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갔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갔다는 건데 일본 해석은 야 우리가 그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많은 거지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한반도 사람들이 많이 가서 활동을 했다는 거고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더 이제 선진 문물을 많이 전해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발견되는 이제 유물에 우리가 수준들이 있잖아요. 네. 갑옷이 있지 않습니까? 갑옷. 새로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이제 새로 만든 갑옷을 입는데 일본의 갑옷은 새판 있죠. 철판. 판때기를 그냥 이렇게 이어가지고 갑옷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에게 발견되는 갑옷은 뭐냐면 비늘 갑옷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우리 비늘 같은 거 있죠. 비늘 형식으로 새 갑옷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습니까? 싸움을 할 때 비늘 갑옷이 엄청나게 유리하거든요. 기동성. 유연성. 가볍고. 예. 네네. 근데 새판 갑옷 입으면 이거는 뭐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 이거죠. 갑옷이라든지 그 말의 마구라든지 무기 제조술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월등하게 한반도의 기술이 우세한데 이렇게 군사적 우위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왜가 군사적으로 한반도 남부에 가서 지배했다 이거 성립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기 기술이 월등히 유지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 미사일 만드는데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저기는 이제 수류탄 만들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류탄 만든 나라들이 여기 와서 지배를 한다? 성립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물의 수준들과 여러 가지 유물의 양들 네. 이런 데 볼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본 유물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정도는 그냥 교류를 하고 있다는 상징 정도에 불과한 정도다 이거죠. 이것을 본격적으로 와서 군사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더 자기들의 물건들이랄까 자기들이 만든 형식에 뭔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군사적 지배라는 것은 좀 낭설이다.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설은 더 이상 이제 크게 이제 통용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죠. 외인들, 그 일본 사람들이 가야 지역, 백제 지역, 그리고 신라 이런 지역들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한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군사적인 활동을 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서기 438년에 외나라 왕이 있죠. 네. 외나라 왕이 중국에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런 식으로 책봉을 해달라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를 외왕으로 소개를 안 해요. 나는 어디에 통치자냐?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만
6나라의 통치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면 중국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외국왕이라고 딱 그냥 책봉해 주거든요. 그런데 계속 욕을 한단 말이죠. 이런 나는 6나라 통치자 이렇게 해달라 해갖고 그 중국 문세는 451년부터 이렇게 해요. 그러면 6나라의 도독이자 외왕이다라는 칭호를 하산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거 뭐야? 그러면 중국도 인정한 거냐? 이게 백제 신라가 전부 외왕이. 근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중국이 그 당시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 기록을 비교해 볼 때 그거를 이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아니라는 이제 알고 있다는 이제 입증분들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이걸 해줬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외가 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보통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문서를 가지고 또 들이대는 거예요. 네. 자 봐라, 우리는 중국에서도 이렇게 왜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마진 뭐 6나라의 통치자다 이런 식으로 뭐 중국에도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입맛만 만든 문서만 가지고 했다가는 또 나중에 대치기 당하니까 이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는데 그 해석을 이제 우리가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볼 때 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일본이 여기서 외가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한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정도로만 해서. 약간 땀나는 것 같죠 지금. 굉장히죠. 고민의 깊이가 네. 네, 아주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조심조심. 네. 하여튼 일본이 우리 한반도의 남부 쪽에서 군사활동했던 것까지 뭐 팩트인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뭐 아주 장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뭐 지배를 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오히려 문화적이나 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앞서 있었던 건 뭐 맞는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임나일본 부서는 사실 지금은 크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읽어본 바로는 네. 더 이상 그 학문적인 아주 뭐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학술은 더 아니다. 이상은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일본하고 외하고 그 당시 한반도 지방의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활발한 교류 활동을 했다. 그 교류라는 것은 물론 군사적인 것도 포함해서 충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전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한 500년 정도 지나서 네. 일본 땅을 누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 요ን사마도 많을 거고 BTS며 뭐 네. 우리 저 트와이스 이런 저 굿즈 같은 거 많이 나오겠지. 그렇죠. 우리 땅에서 뭐 나오겠어요? 우리 뭐 땅? 엑스제팬 나올 거예요? 뭐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땅에 그 80년대 90년대 노래들 보니까 어허. 정말 가만히 계세요. 지금 쌓고 있는데. 예. 그리고 뭐 아니 뭐 야동 정도 나오겠지 이 땅에서도. 그건 어쩔 수 예. 없군요.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지금 네. 앞서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 또 500년 후 여기 커피. 커피도 아마 우리 유물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요. 일본 땅에. 예, 1kg 커피가 곳곳에 1kg 커피의 향이 일본에도 이제 진출을 좀 해서 일본은 아직 커피는 강국이 아닌 것 같아요. 커피 문화는 1kg 때문에 저희가 앞서죠. 그리고 일본은 카페 뭐 이런 데 가봐도 글쎄 뭐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그 다양하고 아주 맛있는 커피들이 많이 또 개발이 좀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 별로? 네, 그렇더라고요. 네. 도토로 뭐 이런 커피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일본도 1kg 커피로 은혜 받으시라.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나타와 와타시노 커피 스고이 아리가또 오이시. 네. 야메테요. 커피 있고요. 우리 커피 간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주로 뭔가 어디서 네, 우리 커피 갑니다. 1kg 커피 갑니다. 1kg 커피 있고요. 네. 자, 갑니다. 네. 자, 1kg 커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임나일본분 딱 정리. 그래서 자 이제 고구려 역사에 재밌는 게 많은데 네. 좀 이제 우리가 공식인 딱딱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한국사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폭군의 말로 이런 것들 보여준단 말이죠. 중국 폭군 얘기 같은 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서양 폭군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폭군은 뭐 연산 아니면 광해 요 정도 말고 별로 들어본 게 없어요. 모본왕이라는 고구려 왕이 있거든요. 모본왕. 모본? 네.
모본? 네. 이름이 왜 이래? 모본? 자, 이 모본왕은 성정이 아주 포악해서 음. 앉을 때 언제나 사람을 깔고 앉았고 사람 의자 오. 누울 때도 사람을 베고 누웠거든요. 여자를? 남자로 나오고 에이, 여자겠지. 남자로 모본왕은 동성애자였어요? 그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남자를 덮고 잔다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자, 한번. 자,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 바로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앉아 있는 애가? 그렇죠. 내가 딱 깔고 앉아 있는데 있는데. 들고 이러면 죽이는 거죠. 와. 그 예전에 뭐 진짜 어디 로마나 이런 영화 같은데 보면 그죠. 죽이는 거 아니고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시죠. 네. 어떻게 죽이나. 자, 그리고 뭐 이 사람이 폭군인 이유는 신하들 가운데서 충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간언을 하고 이러면 이건 아닙니다. 네, 그럼 바로 그 고주몽의 전통 있지 않습니까? 활을 잘 쐈대요. 활사가 바로 죽여버렸다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데? 네. 와. 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모본왕이 근데 결국 이제 평소 자기가 배고자든 두로라는 남자의 칼에 맞아 이제 결국 죽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배구 자던 남자가 들어오고 두로라는 사람한테 결국 칼에 맞아가지고 죽고 말죠. 어. 두로가 이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그래요? 왜냐? 두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죽였다는 거죠. 나를 쓰다듬으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로다. 나를 쓰다듬으면 임금이요, 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로다라고 말한 뒤 이제 왕을 죽였다. 그래서 모본왕하고 두로가 동승의 관계에 있었고 그러네. 뭔가 질투라든지 다른 이유로 왕을 살해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될 수 있고, 좀 다른 쪽에 보면 두로가 항상 그래서 괴로워했다 이거죠. 왕이 이렇게 포악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항상 좀 두려워서 울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야, 왕이 너를 사랑할 때는 왕이지만 왕이 너를 학대하면 그거는 너의 원수야. 이 말을 듣고 바로 이제 두로가 깨달아가지고 칼을 들고 왕을 죽였다는데, 어쨌든 둘의 뭔가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배구잤다? 이건 뭐 그러니까 확실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남자가 왜 자꾸만 침실에 드느냐 이랬더니 저를 베고 주무시옵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 깔고 앉은 것도 뭐 거의 그거라고 봐야 되겠네. 어떤 거죠? 어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이렇게 움직이면 죽인다는 게 그거야. 아 그래요? 너 움직이지 마라. 아. 조금 아플 거다. 아이고 모본왕이 그 뭐가 못볼 왕이네, 못볼 왕이야. 네. 잔인한 왕이었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신하한테도 충원하면 네. 사랑의 화살 쏜 거 아니야? 너 멋있다 좀? 나한테 빵! 그렇게 한 녀석은 네가 처음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고구려는 보면 이 포악하고 네. 좀 잔인하고 좀 모자란 이러한 걸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이 고구려가 보면 본래 오부 체제거든요. 오부? 고구려가 다섯 부족이 네. 네. 이제 왕을 이제 냈다가 그 6대 왕인가요? 태조대왕부터 이제 계루부 고시가 계속 왕을 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왕이 절대 권력을 못 가졌던 거예요. 항상 그 다섯 부족이 견제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좀 포악하고 이러면 예외 없이 결국 신하들, 나머지 세력들이 제거를 하는 거죠. 약간 좀 그 무슨 민족, 기마민족 같은 네. 그런 특성이 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본왕도 그렇고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상왕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 포악하고 그리고 혼자 너무 권력을 막 휘두르죠. 반대 신하들이 결국 딱 힘을 모아가지고 쳐내고. 결국 왕을 쳐다내는 거죠. 이런 전통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이거에 결국 고구려 봉기에는 한국 사기에 김부식의 사상이 있죠. 결국 김부식은 유학자지 않습니까? 맹자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다워야 임금이지,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그것은 일개 평범한 싸나운 이상한 남자다에 불과하다. 필부에 불과하다 이거죠. 네네. 그럼 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제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방불론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런 거죠. 인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고 의를 해치는 사람은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민심을 잃어야지 완전히 쓸쓸하게 고립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그래도 한 나라의 걸임금하고 어느 나라의 주임금을 이렇게 신하들이 죽이면 되겠냐 이럴 때, 아니 군주를 죽였냐? 군주를 난 죽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시했다는 말을. 그냥 하나의 일개 사나이를 죽였다. 일개 저 이상한 놈을 죽였다 이거죠.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놈은 그건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맹자의 어떤 이런 일종의 역성혁명이랄까 그런 방벌론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신하와 백성의 적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여기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좀 동성애적인 코드들이 분명히 이제 그러네요.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성간 동성애 증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저 대표적인 게 거기 아닙니까? 그 신라의 화랑들. 그렇습니다. 좀 그런 해석도 있죠. 때로 그냥. 아니 그러니까 화랑은 본래 이제 전투 부대라는 해석도 있고 네네. 뭐 그다음에 또 화랑은 뭐 일종의 성인식을 앞둔 소년들의 모임이다. 미소년들. 이제 아마존강 생각해라. 아마존 부록들. 그러니까 네. 저희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 우리가 화랑할 때 그때 막 신라 화랑의 정신을 못 받자. 그때 저희도 화랑 교육원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 모아가지고 민족 중흥회 교육도 시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사 선생님이 찬물을 끼얹는 거죠. 화랑이 뭐냐? 저 너희들 저 아마존 강에 가면 그 성인식 할 때 우하잖아 애들 모여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그때 막 충격을 받았는데 그 영화 그 쌍화점 그게 쌍화점은 저 고려 때. 고려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랑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화랑에 제일 처음 전투 부대 참여한 사람이 사다함이 나올 거예요. 사다함. 사다함? 사다함이 나오는데 이 사다함이 친구 무관랑이 있었거든요. 네. 그 무관랑하고 우리 생사를 같이 하자 약속했는데 무관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완전히 막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다가 결국 따라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이게 삼국시대 이 사람들은 우정을 최고로 쳤다는데 이게 과연 우정이냐? 친구보다도 더한 이거는 연인보다 더한 이게 그렇죠.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도 있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화랑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죠. 성호사설에서. 그 예쁘장한 남자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단장하고 꾸며가지고 화랑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남자를 뽑았다는 자체가 뭐냐 이거죠. 아니 뭐 다른 사람 많은데 왜 꼭 잘생기고 꽃미남들만 뽑았냐. 이건 결국 좀 뭔가 남색 이런 것들이 얘가 아니겠느냐. 동성애 코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전쟁하는데 굳이 뭐 잘생긴 사람 뽑을 필요는 없죠. 오히려 무섭게 생긴 사람 뽑아야지. 이건 사람과 전쟁이야. 그냥 전쟁이 아니고.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 그리스 그때 보면 테바이 있지 않습니까? 테베. 네. 테바이의 가장 최강의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테바이의 신성대. 대는 부대 대자고 신성한 부대죠. 네. 그 전부 다 연인들로 구성되죠. 동성애 연인들로. 오. 그렇게 최강의 부대인데 서로 내 애인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또 신성대라는 최강의 부대는 또 그렇게 또 돼 있으니까 또 강할 수는 있겠죠, 그죠? 네. 아유, 거긴 못 당이네. 못 당해. 서로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왕이 하나 있어요. 인생 역전을 이룬 왕이. 인생 역전. 누구냐면 아니 보통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을 뭐로 많이 하겠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직업. 왕세자. 왕세자 많이 하겠죠.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소금 장수인 사람이 있거든요. 아 어떻게 소금 장수가 왕이 돼요? 왕서방? 고구려의 미천왕. 아, 그래서 미천왕이에요? 아니 아, 진짜 미천왕. 넌 출신이 미천에서 미천왕이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 아름다운 미천 천천자 썼던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미천왕이 직업이 소금 장수를 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소금 장수였는데 왕이 됐다. 네, 그건 진짜 인생 역전이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소금이 금같이 너무 비쌌던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던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본래 보통 세자지 않습니까? 근데 미천왕만이 참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았겠죠. 본래 임금의 손자였어요. 임금의 손자인데. 네, 손자였는데 이제 결국 자기 삼촌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까지 해치려 하니까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쳐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종이 된 거죠. 하인을 하다가 결국 소금 장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보존하다가 결국 신하들이 미천왕을 찾아내가지고 결국 봉상왕을 쫓아내고 옹립을 결국 했어요. 이제 옹립돼가지고 미천왕이 된 거죠.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뭘 그건 한 건 아니네. 아니고 그냥 신하들이 찾아준 거네.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네. 그 본인이 그렇게 잘 그걸 자기 그걸 관리했으니까 몸간수 잘했다. 몸간수를 잘했으니까. 드라마틱하다고 하긴 너무 좀 약한데. 아닙니다. 이 드라마틱합니다. 그래? 자, 어떻게 됐냐? 드라마틱하다고요? 네. 아니, 드라마틱하죠. 그래도. 아니 우리를 설득 자, 자꾸 하셔. 네. 자, 본래 어떻게 됐냐면, 네. 자, 봉상왕이 취임을 했어요. 근데 봉상왕이 아주 사치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궁궐에 암투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모략에 능하고, 자, 그래가지고 왕에 딱 오르고 나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이제 숙부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인 돌고도 없애버렸어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까 미천왕의 삼촌이 아니라 큰아버지네요. 큰아버지. 자, 그래서 이제 돌고의 아들이 을불이에요. 봉상의 조카죠. 아 이름이 너무 고구려는 어렵더라. 을불. 을불. 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야반 도주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머슴살이를 했다가 도저히 근데 이제 이 주인이 혹독해가 버틸 수 없어가지고 소금 장수를 시작한 거죠. 그 소금을 한 8년간 팔았다고 하죠. 오래 팔았네요. 네. 근데 이 그게 적성에 맞았던 거 아닌가? 왕 안 맞고. 근데 본래 소금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네. 관우가 본래 산서성 사람인데 네. 그쪽에 염진가 소금이 나는 하여튼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소금이란 게 본래 옛날에 국가의 전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이득이 되니까 항상 소금은 밀매하잖아요. 황소의 난을 일으키는 황소도 소금 밀매 장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금 뒷배를 봐준 거죠. 관우가 이제 딱 이게 싸움도 잘하고 칼 잘 쓰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제 일이 터져가지고 관우가 결국 도망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유비하고 장비를 만나게 됐다. 소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이걸 둘러싸고 이제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그러고 보면 소금은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지하 경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에. 맞네요. 얼굴이 소금을 팔았다는 것도 좀 의미는 있네요. 네네. 지하 경제더라고. 자, 그래서 어느 날 한 노파집에 하룻밤 신세를 유하게 되니까, 아유, 감사하니까 숙박비, 그때는 이제 현물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소금을 주겠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노파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더 달라 하니까, 아, 이건 더 이상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파가 앙심을 품고 자기 신발을 그 소금 그 가마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관아에 가가지고 내 신발을, 그때 신발이랑 아주 요즘 지금 명품 구두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귀한 거잖아요. 저놈들이 훔쳤다. 제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저놈이 훔친 것 같다. 그러니까 얼부는 억울하다. 난 절대 그런 적 없다. 그래서 관아에서 이제 그럼 한번 조사를 해보자니까 소금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결국 신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얼굴이 이제 매를 맞고 소금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예인 거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봉상이 계속 이제 사치를 하고 포악하게 구니까 결국 신하들이 이제 안 되겠다. 쿠데타를 해야겠다 해서. 근데 왕을 누굴 내세울까? 다 죽여가 없지 않나요? 지금 그 고려 거란 전쟁에 똑같네요. 목종이 그 대군 있잖아요. 자기 절에다가 보낸 그 대군을 결국 이제 왕으로 결국 세자로 옹립하려고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자기 후계자가 될고 이럴 걸 다 죽여버리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어디 보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히든 카드로 쓰려고 다들 한 건데, 울부는 어떻든 지금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행방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행적을 수소문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 얼굴이 비슷해 보여가지고 찾아왔는데, 얼굴은 혹시나 이제 자기를 또 이게 하나의 함정일 수 있잖아요. 절대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다. 모른다.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여러 번 찾아오게 돼서 결국 그 사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게 되고 운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기 300년 봉상왕이 사냥을 나왔을 때 신하들이 전격적으로 감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일 결정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시한사변도 장개석이 가장 이제 일본 중국 공산군하고 연안에 싸움을 하는 군대를 격려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 장철인의 아들 그 누구죠? 장시환이에요, 장시환. 네, 장철인의 장장년. 아들. 네. 뭐예요? 장장님인가? 장장님 아들. 네. 예, 자, 그 군대를 갔다가 결국 이제 연금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금시키면 답이 없는 거죠. 예전에 고르바초프도 쿠데타 일으킬 때 바로 연금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봉상왕이 감금되면서 이게 방법이 없구나 해서 결국 자결하게 되고 봉상왕의 아들도 다 목숨을 끊고 그래서 결국 이제 얼불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자, 문제는 이거죠. 얼불은 결국 정말 8년간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해봤잖아요. 종도 해보고 소금 장수도 해보고 관아에 가서 매도 맞아보고 억울한 그 심정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민생에 노력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뭔지 알겠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조금만 가면 관아에 가서 때리고 물건 빼앗고 또 종로를 살 때 제대로 뭔가 권리 이런 거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진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때 이 미천왕 시기에 경제적으로 고구려가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거죠. 이 민생 경제가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해보니까 알겠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약간 누구랑 좀 닮았. 우리 또 왜 다 해본 대통령. 아니 근데 결국 이게 네. 이 미천왕이 결국 그 농업과 상업을 이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결국 경제가 튼튼해 국방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 나중에 대고구려를 만든 물질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미천왕이 아주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 장수를 하다가 만인지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천왕 같은 경우는 참 위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김부식이 결국 이 고구려를 쭉 왕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죠. 결국 고구려는 근데 이렇게 나름 좋은 왕도 많고 했는데 왜 멸망했냐? 딱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임금과 신하가 화평하고 백성들이 침묵할 때는 아무리 큰 나라도 고구려를 빼앗지 못한다. 그러나 정사를 옳게 처리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불러일으킨 뒤에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었다. 그러니 좌구명, 춘추, 자시춘추 우리 예전에 했습니다. 네. 춘추에 대해서 자구명이 해석한 게 자시춘추인데요. 나라가 흥하려면 백성을 상처와 같이 아끼나니. 상처 우리 나면 얼마나 이게 덧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상처를 잘 보호합니까? 상처와 같이 아끼라는 거예요. 백성을. 이 상처 나면 얼마나 우리 요금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정성 들여가 하듯이 정말 백성을 상처와 같이 아끼라. 레디폼처럼. 맞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국가의 복이고 국왕의 복이고 나라가 망하려면 백성을 흑이나 금불, 지푸라기처럼 여기라. 그럼 이것이 화가 된다. 이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를 고구려가 멸망한 보정왕조에 탁 이제 코멘트, 논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입니까? 국민은 개돼지야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아주 높은 관리가. 국민을 이렇게 흑이나 금불, 개돼지처럼 여기면 그럼 나라가 망한다. 그런 나라를 망한단 말이죠. 그 정권이 그때 힘들어졌잖아요. 그 중간 그래도 국장급이 되는 사람이 네. 국민은 개돼지 하면 이 정권이 버텨내겠습니까? 이게 딱 진짜 역사에 이 고구려에 왜 멸망했느냐 김부식 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김부식은 딱 그렇게 봐요. 문제는 국민과 이제 권력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민생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면 이제 결국 그 나라 망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멸망하는 과정에 논평을 하면서 유학자잖아요. 김부식은. 그러니까 불가를 너무나 신봉했다. 불교를. 그래서 그 폐해를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신라 같은 경우에 망한 이유가 불교 때문이다. 한간에 그러니까 이 도시의 거리마다 탑과 절간만 절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잘 쓰면 아주 우리가 보약이 되는데 잘 못 쓰면 우리가 목매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종교가 없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를 가지니까 그 종교를 필요하고 종교를 없앤 사회는 유사 종교가 승립한다는 거죠. 북한이 대표적이잖아요. 종교를 없애버리니까 유사 종교가 돼가지고 그 지도자를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전부 불문으로 도피를 해버린다 이거죠. 다 중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군사와 농업이 점점 줄어들고 국가가 날로 쇠퇴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멸망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가 결국 미망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다. 그럼 결국 뭐냐? 백성을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전부 종교로 다 가버리니까 군사와 농사를 지을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부식은 항상 주장하는 게 결국 이 시점에서 통치자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정말 통치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지 그걸 계속해서 따지고 교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고려 왕들은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끊임없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만약에 삼국사기에 현재성이 있다면 어떤 이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지금은 통치자가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국민도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죠. 삼국사기 김부식에 따르면. 통치자의 자질이 중요하지 국민이 자질이 중요한 거죠. 국민이 깨 있어야 되고 국민이 지성적이 돼야 되고 국민이 언동이 신중하고 품위가 있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도 누군가가 선전선동하고 누군가가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말한 거에 좋다고 이렇게 호응을 해버리면 그 국민도 마찬가지 삼국사기에 따른 마찬가지 우리도 망하게 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흥미있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 관련해가지고. 삼국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썼군요. 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써서 그러니까 얼마나 뭐 땅을 넓혔나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왕조가 잘 되려면 또 이 나라가 잘 부국강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좀 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삼국사에 천재지변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천재지변이? 예,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다, 우박이 쏟아졌다, 뭐 지진 났다 이런 기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다, 기후가 어떻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때 이제 그 옛날 역사책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기록들을 보고. 그렇죠. 구삼국사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보통 보면 우리가 그러면 좀 우리 요즘 시각에서 좀 안 좋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참 무지하다, 미개하다. 그 자연 현상하고 인간의 현상을 저렇게 그래서 결부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늘에 가뭄이 뭐 들고 우박이 쏟아지고 뭐 홍수가 나면 임금이 잘못했다. 이거 참 무지한 거 아니냐. 아니 임금이 잘하고 잘못한 거하고 천재지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매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삼국사기 보면
뭔가 하여튼 이상할 때 반란이나 전쟁이 나고 국가가 멸망하더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이건 좀 비과학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김부식은 유학자잖아요. 네. 유학의 핵심은 지난 시간에 공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괴력 난신을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괴이하고 이상하고 귀신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는데 왜 김부식은 유학자, 정통 유학자인데 왜 삼국 사기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왜 이런 것들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냐 이거죠. 그건 근본적으로 천재지변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천재지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이 역사를 바꾼다고 이 사람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천재지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늘이 아주 상스러운 징조를 내려준단 말이죠. 이럴 때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 이거죠. 근데 착한 일 안 하면 복이 절대 안 온다. 아무리 상스러운 징조를 줘도 내가 착한 일 안 하면 복은 절대 안 온다 이거죠. 자, 뭔가 나쁜 징조 왔어요. 지진이 왔고 막 사람이 죽고 했단 말이죠. 이럴 때 내가 근신한단 말이죠. 아, 이건 뭔가 내가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경고를 하거나 벌을 주거나 이럴 때 내가 조심을 하고 근신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징조에 따라서 모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징조를 줬으니까 자 어떻게 할래? 너가 이제 제대로 된 착한 일을 할래? 임금다운 일을 할래? 그러면 하늘은 너에게 이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근데 네가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린다. 이래 무시해 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러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의자왕 이야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의자왕 때 이제 결국 이제 망했으니까 또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 막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뭐 이상기후가 벌어지고 귀신이 대궐에 들어와 가지고 백제가 망한다 외치다가 땅 속으로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땅을 파보니까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 거북이 보니까 등딱지에 뭐가 써 있냐면 백제는 달과 같이 둥글고 신라는 일종의 초성달 같이 새롭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라니까 이제 점을 치는 사람 보고 해석을 하니까 아 백제는 이제 둥근 달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둥근 달은 이제 더 이상 더 둥그러질 수 없이 이제 쪼그라들만 남았고 네. 신라는 이제 새로운 달이니까 초성달은 갈수록 커지는 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장이 갑자기 그 해석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거죠. 아유 우리 백제는 그냥 너무너무 이제 좋다는 거고 왕성하고 신라는 아직까지 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아유 좋아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의대로 해석하고 하니까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이때 더 정신을 차려야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중요한 것은 흉조인지 길조인지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읽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김유신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김유신 열전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선덕여왕 말년, 진덕여왕 원년,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체인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비담하고 선덕여왕하고 연인인가요? 어떻게 좋은 사이로 나오는 드라마에서는요? 미실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선동영이랑 그 고현정 씨, 네 고현정, 고현정 씨하고 저 김남길 김남길. 아, 둘이서 그러면 아마 키스했을걸요? 선덕여왕은 그 미실이 아니잖아요. 미신이 미실이 아니고. 그렇구나. 이효원 씨. 이효원. 네. 이효원이랑 키스했지? 저 기억이 잘 안 나. 비담하고요. 김남길하고. 예. 사이가 좋은 겁니까 그러면? 하여튼 키스 많이 한 것 같아 김남길 씨가. 아무튼 둘이 이렇게 썸 타고 뭐 사랑하고 뭐 부러웠어. 이런. 그렇고 네. 이게 결국은 비담이 배신자거든요. 선덕여왕이 지금 배신자거든요. 뭐냐면 비담하고 이 비담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 여왕은 정치를 잘 못한다고 이제 여왕을 폐위시키려는 거죠.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궁궐을 둘러싸고 열흘간 공격과 방어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죠. 김유신은 여왕을 지키고 비담 공격하고. 근데 그 와중에 밤에 큰 별이 이 월성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이거는 끝났다. 비담 쪽에서 막 선전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여왕이 진다. 하늘에 별이 떨어졌으면 본래 옛날 항상 그러잖아요. 별이 떨어지는 것은 본래 왕의 죽음. 그리고 왕이 쫓겨난 걸 상징한다. 얼마나 말하기 좋겠습니까? 네. 별까지 떨어지고 지금 싸움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왕도 두려워하는 거죠. 아이고 이러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김유신이 아주 딱 당대하게 말을 하는 거죠. 길흉이란 좋고 나쁨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나라의 주임금 얼마나 포악했냐 이거죠. 그래서 상스러운 붉은새가 나타났으나 은나 주임금은 망했고 붉은새가 나타났으니까 상스럽을 때는 망했고 노나라는 기린을 얻었다. 우리 공자의 기린. 그렇지만 노나라는 쇠약해졌다 이거죠.
그리고 정공은 중국에 또 정공은 용의 싸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세력을 얻었다 이거죠. 그럼 뭐냐 이거죠. 우리가 덕을 쌓으면 언제나 그것은 요괴한 것을 이깁니다. 자, 그래서 딱 그렇게 이제 왕을 격려하고 사람들 격려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또 딱 하나의 어떤 전략을 짜는 거죠. 아주 좋은 방책을 짜요. 네.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이제 붙인 다음에 종이연에다가 달아 가지고 띄어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문 내는 거죠. 자,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왔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이제 부활한다.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다시 이제 와광상하죠. 그 와중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김주신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을 협박해요. 흰말을 잡아요. 아주 우리 신성한 큰 거 할 때는 흰말을 잡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별이 떨어진 자리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김주신 심리전의 대가거든요. 딱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격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비단무의 도당이, 비단의 무리가 신하로서 임금을 모해하며 아랫사람의 위상을 침범하니 이는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다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귀신이 함께 다 미워해야 되고 천지가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저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그래서 서울의 별의 궤변을 나타내갖고 이렇게 우리를 왜 힘들게 만드냐? 자, 이거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나쁜 놈을 망하게 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필 규정, 파사 연정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하늘이 무관심하게 별 내려 보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하늘의 위험을 가지고 선한 자를 좋게 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며 신이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하늘 똑바로 해. 왜 별 내려보내갖고 우리 힘들게 만들어. 내 백마 잡아가 제사 지낼 테니까 착한 사람 잘 되게 해주고 나쁜 놈 벌되게 해줘. 저 비담은 신하가 임금을 친데 이게 올바른 일이야? 그러니까 하늘 신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장졸들이 확 할 거 아닙니까? 돌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보여준다 이거죠. 이 자연재해조차도 사실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하늘은 편을 안 들지 않습니까? 하늘은 편을 안 들고 하늘은 항상 무심하죠. 하늘이 뭐 언제 우리 누구 편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그렇죠. 달려있다는 거네. 선악을 판단하고 의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인 거죠. 결국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기적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기적을 본다는 거죠. 믿을 수 있어야 기적을 보는 거지. 기적을 보고 우리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기적을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이비 종교 그 논리도 교주들이 그렇죠. 맨날 그렇게 하는데 네. 일단 믿으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참 힘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종이 그 백지장 한 장 차이로 사이비하고 이게 가버리니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이 말이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인간의 의지가 강렬하다면 결국 하늘은 다 나의 편이다. 그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그 일화 있지 않습니까? 자, 나폴레옹은 성공을 받는데 이번에 전투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손금이 말이야 조금만 이렇게 되면 당신 이기는데 하니까 나폴레옹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칼 딱 꺼내갖고 쫙 끄어버리잖아요. 그래, 손금 이겨졌지? 이기네? 그 이겼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이런 거죠. 하늘과 이제 우리가 천지의 도에 딱 내가 부합하다면 명분이 있다면 하늘과 맞짱 뜰 만큼의 대담한 용기 그리고 그 지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김유신은 참 보고 있으면 이런 어떤 심리전의 대가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격동시키고 이 전투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그 뭐죠 황산벌이라는 영화도 나옵니다만 그 관창같이 어린 애들을 활용하잖아요. 야 네가 나가가지고 한번 해봐. 그런 다음에 다른 병사들한테 야 저런 어린애도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부끄럽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심리전의 대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김유신은 결국 나중에도 보면 나중에 제가 참 재미있는 그 일화를 봤는데 당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당나라가 이제 결국 야 이거 다 우리 거야 신라 너희들도 다 우리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 해가지고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당나라 군대하고 싸움을 하는 신라 그쪽 그 전초 쪽에 전선에 원군을 보내고 식량을 이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도저히 루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 완전 지고 다 이제 끝나는데 그때 김유신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당. 신을 내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네. 나 혼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3일간을 딱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우리 조상 귀신이 지혜를 줬다 해가지고 그 안을 짜가지고 결국 이제 그걸 루트를 개척해가지고 결국 이기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 보세요. 그냥 그 옛날 어떤 지도 보고 다 찾아냈겠죠, 그죠? 이런 루트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포장을 딱 귀신 사당에 가서 머리를 풀고 딱 지혜를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딱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하늘에서 이걸 얻어냈다, 지혜를 얻어냈다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결사항쟁을 하는 거죠. 이건 하늘이 준 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질 수가 없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유신은 그런 식의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천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결국 이제 김부식이 하고 싶었던 말 같아요. 사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가 생각에는 예전에는 좀 너무 미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근데 이제 천문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기륭화복을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은 천문을 통해서 이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기상이랄까, 그죠? 기후랄까, 이런 것들, 시간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것도 그래 따지면 숙명론이 아니고 결국 이제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본다는 거 있잖아요. 네. 바라볼 때 응시한다는 말 때 시자 있잖아요. 네. 응시할 시자 알지 않습니까? 볼시자, 그냥 우리가 볼시자가 있고 볼시자 옆에 또 볼견자 붙어갖고 이제 응시할 시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네네네. 볼시자가 있고 볼견자가 있는데 두 그게 자가 합쳐가지고 합치면 이제 응시할 때, 그러니까 네. 시각을 노려보는 완전히. 그렇죠. 예. 그게 보통 이제 뭐냐면 있잖아요. 재밌는 게 그 볼시자도 제가 어디 그 한자 구성한 거 보니까 볼시자 위가 두 이자 비슷하잖아요. 두 이자고 네. 밑은 작을 소자 같잖아요. 두 이자에 작을 소자가 볼시자잖아요. 옛날 그냥 보면. 네네네. 근데 그 두 이자가 위상자를 뜻한대요. 위상자. 위상? 위를 뜻하는 거예요. 위. 예. 그리고 소자 있죠. 소자 네, 같은 게. 네. 그게 특삼 세 개예요. 세 개. 그냥 삼자를 뜻해요. 삼. 예. 네. 그럼 뭘 위에 있는 세 개가 뭐냐 이거죠. 위에 있는 세계? 하늘에 있는 세 개를 바라보는 게 볼시자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세계 있는 그거 세계는- 은하수 아니에요? 은하수. 아니, 은하수사가. 은하수사가 영주 은하수사가. 네. 그래서 그거 영주 은하수사가. 음. 이때 하면 욕 먹을 것 같아요. 아니야, 좋았어요. 괜찮아요? 네, 아니 맞아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세 개가 뭐냐, 바로 해와 달과 별입니다. 은하수죠. 은하수. 그 세 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아. 하늘에 있는 세 개를 바라보는. 예, 은하수사가 사과를 이렇게 어떨 때 이게 딱 보면 사과에 별들이 막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작은. 예. 영주 은하사가 바로 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 그대로 담아 사과 표면에 입혀버렸습니다. 네. 영주 은하수 사과. 달콤 아삭아삭. 아삭아삭. 예, 영주 은하수 사과입니다. 사과 또 사과즙도 있고요. 네. 예, 또 배즙, 도라지즙 뭐 다양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주 은하수 사과에 지금 한번 접속하셔갖고 네. 사과 한번 오래 가기 전에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사과 매우 비쌌는데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얼른 가셔서 맛있는 사과 맛보시고요. 우리는 별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내는 무늬가 뭐냐 이거죠. 그게 천문이잖아요. 네. 우리 천문학, 음. 천문지리에 능해야 된다. 그 천문, 해와 달과 별이 그려내는 그 무늬, 그 패턴을 해석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였던 거죠. 왜 그리 중요하냐? 하늘은 모든 것을 낳아 기르는 거죠. 하늘에서 모든 걸 낳아 기르잖아요. 왜냐? 하늘이 시간이거든요. 네네네. 하늘이 시간이잖아요. 시간. 하늘의 별자리가 이렇게 하면서 해와 달이 뜨면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모든 것에 낳아 기르는 아버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근본인 거죠. 근본. 그러니까 이 하늘의 근본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신호를 잘 해석하면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나라를, 좋은 통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핵심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만약 천재지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예전에 런해지랄 했습니다만 위기가 오잖아요. 항상 그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돌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있고 외적이 침입하고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잖아요. 그 위기의 연속에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원인을 지목하고 희생양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를 이제 죽였고 쫓아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평화로워진다. 그렇게 해야 사람은 계속 살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 어떤 위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이 더 인간에게 더 위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겁나는 게 사람이 더 무서워지잖아요.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왔다. 이럴 때 사람이 완전 서로 오히려 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일본에서 그랬다면서요. 쓰나미 와중에 피난을 하는 이런 텐트에서 여러 가지 성폭행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또 사람이 유언비어들. 유언비어가 돌면서 사람이 완전 패닉 상태가 오면 오히려 이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더 불행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뭔가 자중자애하고 더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임금들은 군주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항상 머리를 풀고 그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재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재수들을 풀어주고 또 궁녀들도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궁궐에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궁녀들도 좀 시집도 보내주고 풀어주고 이런 식의 뭔가 착한 선정을 베푼다. 이게 아주 현명한 인간 삶을 지킨 지혜 아니냐 이거죠. 적어도 이런 자연재해를 많이 이렇게 기술한 거는 그 자연재해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군주들의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군주가 그 자연재해에서 아주 그것들을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네네. 그때도 여전히 그것들을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몰락하더라.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예전보다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나 사람들의 두려움 뭐 이런 게 적어지긴 했는데 네. 지금은 여러 또 사건 사고라든지 또 우리가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했을 뭐 이렇게 국외에서 일어난 일들도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니까 네.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도자가 잘 네. 대처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또 사고 어루만질 수 있는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김부식이 삼국사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지도자는 과연 과거에서 미래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결국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거든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정치 지도자의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리칸유 같은 사람, 싱가포르 리칸유는 자기가 이 싱가포르를 이제 60년대인가요? 그 이제 말레이시아에 독립을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 사람이 맨날 했던 건 이거죠. 나는 어떤 식으로 이 통치를 했냐면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했냐면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있다 이거죠. 싱가포르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잘 가고 있더라도 골목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럼 저 골목을 이제 꺾어야 되는데 저 골목을 꺾을 때 뭐가 튀어나올지 그걸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올 때 내가 지금 급하게 꺾어야 되는지 좀 넓게 꺾어가야 되는지 이걸 항상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는 운전을 할 때 저기에는 또 뭐가 튀어나올까? 요 고개를 넘으면 또 뭐가 나올까? 지도자는 계속해서 예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가 나올 거면. 지도자가 지금 만족해버리면 아이고 태평성대야 내가 지금 뭐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는 그냥 바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연현상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감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부식이 주장했던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자는 그러니까 정말 감수성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내 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잘 봐야 된다. 하늘을 잘 봐야 된다. 천문을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때 천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현상도 되겠습니다만 그 자연현상에서조차 나의 리더십에 도움이 될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현명한 지도자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네네.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이 요 삼국사에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에 있다면. 네. 어떻게 전쟁이라든지 여러 재밌는 이야기는 사실 하나도 못했습니다만. 네. 왜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요? 이걸 좀 하고 삼국사기를 봐야지 이제 우리가 고대사에 대해서 좀 접근하지. 그냥 이것만 모아버리면 그냥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 이상도 아니니까. 그 댓글로 네.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그럴까요?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이 원하시면 진짜 재밌는 삼국사기 얘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삼국사기 두 권의 책을 이제 주로 참고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네. 하나는 거꾸로 보는 고대사라는 박노자 교수가 쓴 책, 그리고 또 한 권은 삼국사기 역사를 배반하는 역사라는 요거는 길진숙 네. 박사님이시군요. 어떡하지? 왜요? 글씨가 잘 안 보여.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돼요? 길진숙 작가님. 아휴. 괜찮아요. 장수왕은 98세까지 사셨다는데. 네. 자, 그러면 네. 저희는 오늘 삼국사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삼국사기의 뒷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